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금요일 3부 시작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게 뭐지? 예, 음악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나와 계신 분은 그대로인데요. 단지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개편하면서 이번 주 승부는 계속 살림이지만 분위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예, 이 음악을 보니까 이것도 진짜 괜찮은데요. 진짜로 괜찮아요. 이게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1부, 2부로 이게 좀 땡겨가지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변함없는 애청을 부탁드리겠고요. 이거 좋은데? 예. 자, 신율의 뉴스 장면 승부 3부 이번 주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안대학교 배정호 교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들과 함께 정치 정상화를 바라는 금요일의 남자 배정호입니다. 예. 오늘은 좀 준비를 많이 하셨네. 예. 최진영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을을 사랑하는 금요일의 승부사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그냥 좋습니다. 근데 뭔 가을이 이렇게 더워요? 10월 달은 정말 계속 덥대요. 아직은 뭐 좀 덥습니다. 뜨겁게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네. 우리 그 옛날에 교복 입고 다닐 때 제 기억으로 10월 1일부터 동복을 입어요. 네? 맞아요. 근데 동복을 입는데 그때도 동복을 입으면 더웠는데 지금은 동복을 입으면 더운 게 아니라 하복을 입어도 더울 때예요. 지금 이 정도로 우리 어릴 더운데. 때는 이제 추석을 기준으로 해서 맞아요. 긴 팔 짧은 팔이 나눠졌는데 지금 뭐 추석 지난 지 한창 됐는데도 여전히 덥잖아요. 예. 제가 어릴 때는 교복을 입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배정우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교복 입고 머리 빡빡 감고 다니는 그렇죠.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가을이 기분은 가을인데 아침 저녁은 가을은 맞아요. 근데 낮이 이게 더워가지고 그런데 자 그러면 한 분씩 승자 먼저 최진영 변호사님 승자. 네, 금주의 승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꼽았습니다. 사실 승자의 시기도 하고 사실은 꼭 이겨야 승자냐 좀 져주기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도 좀 담았는데요. 어쨌든 그 앞에서 이미 그 여론조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했는데 어쨌든 이번 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또 한 3% 정도 올랐고 그 외에도 뭐 이번에 또 국민의힘 지도부 한동훈 대표와의 어쨌든 간의 만찬을 통해서 좀 더 소통하는 노력을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 특히 체코 플러스 코리아에서 팀 체코 코리아라고 하면서 24조 원이나 되는 그 듀커바니 원전과 관련되는 선물 보따리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도장 찍고 왔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좀 평가하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13조 25만 원씩 해서 먹고 쓰자 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소비 촉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 체코에 가서 도장 찍고 왔는 것으로 지금 일단 했는 것이 24조 원입니다. 지금 13조니까 거의 2배나 되는 돈을 윤석열 대통령은 벌어가지고 왔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거 어떻게든 써먹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체코 듀커바니 원전 그 4호기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고 건설하는데 24조고 추후에 앞으로 한 4, 50년 이상 운영하고 하는데도 그만큼 24조 되니까 사실상 48조 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에는 원전뿐만 아니고 반도체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체코 같은 경우에는 향후 한 50만 대 이상 그 전기차 생산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 영역을 동유럽까지 펼쳐나가는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국민들이 점수를 줬다라는 그 평가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주에 국민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은 경제에 숨통을 트게 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승자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한국갤럽이 전국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네. 말씀하시죠. 일단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응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위기의 남자인데 지금 승자로 꼽았어요. 일단 뭐 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2주 전에 비해서 3%포인트 네. 오른 거는 이제 팩트고요. 그리고 긍정평가를 보니까 외교 잘한다가 1위고 거기에 보니까 또 뭐 원전 수주도 5%가 있으니까 체코 순방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자세히 보면 여전히 위기가 크게 세 가지가 요인이 담겨 있다. 갤럽 여론조사 보면 첫 번째로 이 3%포인트가 반등한 것이 위기감을 느낀 보수 지지층 결집에 따른 기술적 반등 성격이 상당히 크다. 구체적으로 보니까 70대 이상의 지지율이 2주 전에 비해서 16%포인트나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부정평가 이유 1위가 여전히 의료 대란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의료 대란 문제는 벌써 7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데 연말 되면은 더 심각해질 거예요. 뭐 암 환자 밀리는 문제, 뇌경색, 뭐 심장 질환계 환자들이 몰리면 정말 위기 상황이 더 심화되고 그러면은 이 문제가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위기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고요. 역시 또 세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요. 보니까 2주 전에 비하면은 이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평가에서 3%였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6%로 2배가 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심각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 체코 원전 수출 문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평가를 했는데 지금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 정부가 체코의 원전 수출을 위해서 금융 지원한 적이 없다. 근데 의향서를 보니까 금융 지원 가능한 것으로 지금 이게 한겨레 보도 결과 확인이 됐고요. 앞으로 이제 한국수출입은행 또 그리고 무역보험공사 통해서 제공할 의향이 있다라는 게 나왔고요. 실제로 지금 이 비용을 체코 정부는 담당할 재정이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두코바니 원전 2기 비용이 150억 유로인데 이 전체 비용이 체코 예산의 17%나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제 대한민국 한수원 바라카 원전 건설 따낼 때도 보니까 총 186억이었는데 무려 100억 달러를 28년 초장기로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미치는 장사가 됐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원전 수출은 리스크가 많아요. 납기가 지연되고 비용이 급증하면은 오히려 손실이 되는데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서 프랑스 전력공사가 영국의 원전공사 수출했는데 19조 원 손해본 사례가 있고요. 또 프랑스 아레바라는 원전 기업은 핀란드 원전 건설에 나갔다가 사업이 지연이 돼서 6조가 손실돼서 결국 매각이 됐습니다. 회사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문제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아니, 하지 그렇게 말아야 얘기하면 안 됩니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잖아요. 내가 반론할게요. 결국은 답을 제가 물어봤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오케이. 결국은 윤 대통령도 그랬지만 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도를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15년 전이죠. 제가 그 시카고에서 유학할 때였는데 2010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얘기하신 것처럼 사상 최고의 그 원전 수출 계약을 땄습니다. 그리고 나서 15년 동안 아무런 어떤 그 수출에 관련되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왜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영화 하나 보고 괴담 수준으로 해가지고 탈원전 했지 않습니까? 뭐 영화를 보고 했다라는 거는 추론이니까요. 예, 뭐 어쨌든 그런 얘기가 개인적인 있을 의견으로 만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창원을 비롯한 경남 중공업 생태계가 완전히 초토화됐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탈원전 정책을 이제 정상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또 프랑스
전력 그 공사와 정말 정면 승부 끝에 우리나라를 따냈습니다. 따냈을 때 지금 체코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바라카 원전 아랍에미레이트와 하는 것과 관련되는 전례를 봤더니만 정확한 공기 그리고 또 확실한 어떤 그 비용 우위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그 한수원 연합군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언제나 위험성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 아랍에미리트 UAE에 바라카 원전을 했던 우리가 개발했던 경험이 있고 지금 이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네옴시티라고 하는 정말 최대의 어떻게 보면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지금 한국 그 기업들이 크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라카 원전의 어떤 성과인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게 하나의 성공 모델이 되니까 이제 동유럽에다가 이제 우리가 발을 딛는 겁니다. 거기에서 손짚고 헤엄칠 수 있습니까? 약간의 모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그 어떤 것보다 큰 파일을 키울 수 있고 지금 24조라고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후 관리에 2배가 할 수 있는 또 24조 그리고 추가적으로 2기를 더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우리가 우위를 잡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세일즈맨 1호로서 거의 100조에 해당하는 수입의 가능성이 있는 이런 사업 안 하는 것이 바보 아닙니까? 왜 거기에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마치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망할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언어 도달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일단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팩트에 근거한 또 구체적인 사례에 근거한 문제 제기인데 이걸 발목 잡기로 해석을 한 거는 이제 굉장히 좀 맞지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겨레 보도도 이제 반론이 대통령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그렇죠. 이후에 이제 또 네. 결정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탈원전 신봉자도 아니고 원전 신봉론자도 아닙니다. 저는 실용 중심의 국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사람인데요. 지금 이 바라카 원전의 경제성 문제도 심각하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융비용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그냥 발목 잡기로 무조건 해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덤핑 수주 그래가지고 만약에 수조 원이 적자가 나면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특히 대통령이 좀 경청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는 얘기가 오케이입니다. 네. 저 승자. 승자. 저는 이제 이번에 승자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익신고자들이 있거든요. 크게 보면 이제 3명이고 전체 이제 국민 권익위에는 무려 전체 직원 200여 명 가운데 한 70% 정도가 함께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 얼굴, 신분을 공개하면서까지 투쟁에 나선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명의 공익신고자를 승자로 꼽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분들이 뭐를 했는지 청취자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니까. 이분들이 이제 뭘 했냐면 이분들이 이제 민원 사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민원 사주라 하면 현재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 친지 등 보도에 따르면 50여 명을 내세워서 민원 사주를 한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동관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주로 방송 언론에서 지난번에 뉴스타파를 인용해서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 당시에 이게 주인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였거든요. 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인용 보도했다는 거예요. 뭐 JTBC, 뭐 KBS, MBC 등.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무더기로 이제 징계를 해가지고 제재를 해가지고 과징금을 이제 낸 거죠. 1억 뭐 넘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법정 제재의 사실상 최고형인데 재승인 또 재허가 받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이 민원인들이 보니까 상당수가 유일임 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가족 친지들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국민권익위에다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국민권익위에서 거꾸로 이 사람들만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경찰의 민원사주 의혹을 수사한 것이 아니고 이걸 개인정보 유출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두 차례나 압수수색하니까 예. 이분들이 지금 적반하장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에 나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든 잠깐만요.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 듣고 3분을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말씀하세요. 네. 뭐든 쟁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말이 길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아까 이 방심위에 있는 직원 3명이서 얘기한 것처럼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뽑아내 가지고 그것을 보고는 이거 방심위원회 어떤 유일임 위원이 김영란법 위반을 했다라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익명으로 신고했던 겁니다. 떳떳하지도 않고 익명으로 신고.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이거 아무런 어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영란법 위반 사례가 없다. 한마디로 이해충돌 관계가 없다라고 내부적으로 확인을 했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민주노총 언론지부 방송위원회 지부장이었던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다 그대로 빼내가지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해서 경찰에 이 부분을 고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압수수색까지 나갔던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직원이 누구의 의뢰를 받고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 압수수색한 다음에 그 공무원 구속시켰습니다. 이 사안은 그 사안에 비해서 10배, 100배 이상 더 엄중하고 악질적인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적반하장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과의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민노령과의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배후를 확인해 가지고 이와 같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찰을 수사를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까지 해야 된다 사안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3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4부에서 계속 이번 주 승부 이어가겠습니다.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금요일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승부 3부에서 계속할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최진영 변호사, 세안대학교 배정모 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자, 패자요. 패자? 예. 저는 패자는 당연히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새 참 이분이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김건희 여사를 이제 패자로 뽑은 이유는 김건희 여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결론으로 사실상 내려지고 또 수사심의에서 불기소 권고로 결론 내려지면서 마치 개선창군처럼 대통령 행사하면서 마포되게 순찰도 가고 그랬는데 반전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최재형 목사가 요구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직무관정성이 있다. 청탁이다. 그러면서 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렸고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포들과 관련된 관련 증거들이 속속 쏟아지고 있고 또 한남동 관저공사를 담당한 업체 21g 수의 계약을 해가지고 특혜 수지 의혹을 받고 있는데 여기가 또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 여사가 대표였던 여기 사무실 설계 시공도 했다는 이제 그런 사실도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또 공천 의혹 관련해서도 굉장히 꼬리를 물고 있고 또 여권 내부에서도 대국민 사과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야권에서는 백담사로 보내라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서 김건희 특검법이 상당히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전국 상황입니다. 백담사는 굉장히 아름다운 절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거든요. 백담사에 대한 모욕이죠. 아니 박지원 의원이 이걸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백담사 하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근데 간 지금은 거 이제 아니에요? 백담사 가면 굉장히 거기가 주임 시원이 아주 수려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지금 불교계에서 항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박지원 의원한테. 근데 이제 본질은 백담사가 아름다운 곳이다. 항의를 받았다가 아니고 그만큼 김건희 여사 문제가 심각하다 이게 본질이죠. 그것은 민주당의 뇌피셜이죠. 정말 결국
야당이 구체적 증거 없이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그러잖아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개입했다면 범죄 행위다. 이런 가정을 행위를 하면서 관련된 그 전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입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7불사 야간 회동 그렇게 해서 이준석 전 대표 내지는 현 의원이 저쪽 지금 남부 지역에 있는 어떤 절에서 밤에 김영선 전 의원하고 만나서 뭘 논의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거꾸로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의원의 문제 제기하는 것과 같이 나경원 의원도 아까 그 2부였습니까? 3부였습니까? 본질은 일부였습니까? 그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런 공천 개입과 관련해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드러난 사실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딱 제보를 하고 봤더니만 이준석 대표가 이거 별거 없네. 그래서 1번 달라고 했다가 그거에 대해서 별로 답이 없으니까 3번 달라고 했다가 이제 그거 별로 없어. 이렇게 된 사안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에 김건희 여사는 가만히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김건희 여사가 뭘 했습니까? 뭐가 패자예요. 제가 김건희 여사 편들어지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저는 그냥 팩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뭐 했다면 그렇다. 뭐 했다면 그렇다고 하면서 증거를 댔냐?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마치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준비하고 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서 뭐 했다면 그렇다라고 해서 악마화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를 매개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때리기 위한 정치 공작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김건희 여사가 가장 약한 고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왜 약한 고리죠? 김건희 여사가 지금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반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약한 고리라 했는데 약한 고리가 된 이유는 비리 의혹들이 만발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은 희망사항만 얘기를 하는데 나는 팩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명품백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좀 전에 그 얘기 안 했잖아요. 아니, 그 얘기 했죠. 그게 팩트죠. 두 번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근데 4년 넘게 뭉개고 있어요. 이것도 팩트예요. 그리고 관저공사 아니 나는 얘기 중이니까 예. 관저공사 본인과 관련된 특수관계 있는 사람이 무자격 업자가 지금 건설해가지고 문제되고 있잖아. 이것도 팩트고 그다음에 공천 의혹 이것도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집권당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다 팩트인데 제가 지금 뭐 뇌피셜입니까? 공천 의혹은 아직은 그거는 아니 공천 의혹이 팩트다 이거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그렇죠.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해하시면 그런데 다 되는 있는 거고. 팩트인데 예. 본인만 희망사항 자, 뇌피셜이죠. 저 최인영 변호사님 패자. 패자 2주 연속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양쪽이 이재명세라고 들어봤습니까? 그 본인이 만든 거지 뭐. 그리고 또 하나 더블로 인버스 당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재명인의 마을, 잼잼 아빠 마을에도 내가 민주당이지만 금융투자세와 관련해서는 받을 수 없다라는 글이 답지하고 있고 최근에 새파랗게 어떻게 보면 주가가 질려 있는 배경으로 해서 더블로 인버스당 한마디로 대한민국 주가가 폭락한다는 것에 한 표 찍는다라는 그런 그 그림으로 돼 있는 이른바 짤방이 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금융투자세와 관련해 가지고 이걸 실행이냐 아니면 유예냐 두 팀으로 나눠 가지고 그 역할극을 하는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자칭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김영한 의원이 아니 이게 떨어진다고 하면 그러면은 인버스에 투자하지라고 해서 대한민국 주식이 폭망해야 되는 것에 투자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니까 부랴부랴 해서 이거 이제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나 유예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조만간 유예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견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여론이 흘러가나라는 걸 이렇게 보다가 이거 큰일 났네 하면은 얘기하는 이게 무슨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는 겁니까? 결국 그런 것이 아니고 원칙대로 정말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런 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부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두껍게 만드냐 이런 원칙을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시대에 있어서 국민들의 어떻게 무슨 소리 듣느냐 그것만 보고 임시 방편식으로 그 어떤 법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세라고 불리우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자,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원칙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동의해요. 네. 근데 금투세 도입하자. 이거 여야가 합의로 한 법이에요. 국민의힘이 합의를 했다고요. 원칙을 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3년 유예하자. 2020년에 했고. 그래가지고 2023년부터 하기로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유예하자. 이것도 또 민주당이 합의를 해준 거예요. 근데 무슨 원칙을 가지고 안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미 합의를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좀 오히려 본인한테 발언 기회를 드리고 내가 할게요. 자, 이재명 세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가 이재명 세라는 거예요? 왜? 무조건 그냥 구호만 외치지 말고 네, 얘기를 해봐요. 이재명 세 이유를 왜 이 이유를 질문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는 지금 금투세 시행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최소한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3년 정도 유예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야 합의로 이미 지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 이게 왜 이재명 세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국민의힘의 원칙적인 태도는 지금 안 그래도 최근에 있어서 다른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이나 일본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에서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화랑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유독 지금 보합세 내지는 박스권의 가치가 나오는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이런 금투세 논란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 계속했다가 큰 손들 나가면은 결국 최근에 있어서는 개미들도 대한민국 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바보다. 미국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불 붙는 것이 바로 지금 금투세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때가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명확한 어떤 그 제도적 시그널을 보내자는 취지에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 같은 경우에 아예 폐지를 하자는 쪽입니다. 폐지를 하고 어떤 주식시장이 좀 더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하면 그때 도입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유예하자고 해가지고는 언발의 오줌 누기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의 지금의 입장도 언발의 오줌 누기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세라고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 겁니다. 봐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게 이재명 세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본인이 주장하려면 좀 승부처. 논리에 논리를 좀 갖추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승부처. 아까 그 인버스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거? 오케이. 승부처. 승부처. 그러니까 좋아요. 승부처. 음. 저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독대 이 갈등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저는 승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상 확실하게 내가 한동훈을 무릎을 꿇리겠다라는 게 그게 제가 볼 때는 1번 같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백기투항해야 되는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차별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순수한 의미로 독대를 하려면은 그냥 대통령한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언론 프로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지금 차별화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어려운 이유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대국민 사과 그리고 두 번째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유예하자. 유예하자는 건 아니고요. 아니, 정확하게 논의를 할 수 검토하자. 있다는 논의는 거예요. 해보자는 건데. 검토도 아니고 논의를 하자. 좋아요. 이거죠. 논의를 해보자. 근데 네. 이거 자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안 된다는 얘기인데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V1이면 김건희 여사는 V0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을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2025년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도 논의 테이블로 해서 여야 의정협의체를 성공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해결했다라는 그런 영웅이 좀 돼야 되고 그리고 대국민 사과도 확실하게 김건희 여사 시켜가지고 야 역시 한동훈이다.
이런 지금 찬사를 특히 중도층에서 받아야지 자신의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두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화해가 안 될 것 같고 문제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현재는 계속 소수무책으로 밀리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서 재표결할 때 그러면 친한계에서 반란표 던지면 되는 거예요. 8표만.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또 코너에 몰리니까 이 두 사람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정말 중요한 고비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꾸로 이탈표는 민주당이 좀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최근에 이른바 25만 원 지원법 그리고 또 그 외에 관련되는 것 같은 경우에도 재표결이 붙여졌었는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25만 원 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7, 8표 정도 반란표가 나왔던 거예요. 결국 민주당 내에서도 정말 양심 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이래서 안 되겠다라는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지금 특검법 뭐 한다고 하는데 말씀했잖아요. 그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그 이른바 그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이고 또 새롭게 구성된 그 최재형 목사의 어떤 그 신청에 따르는 그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는 7대 7로 팽팽하게 갈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크게 봤을 때 15명 해가지고 합의원은 30명이에요. 그중에 다수는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이고 뭐건 기소할 수 없다는 게 많은 법조인과 어떻게 보면 수사심의위원회에 있는 전문가들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더 이상 팩트가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승전 김건희 특검으로 간다는 것은 사건에 실체적으로 해서 수사를 해서 뭘 기소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해서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해서 정치화시키려고 하는 정치 쟁점화하려는 그 의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걸 왜 특별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검찰의 수사, 경찰의 수사 그리고 옥상옥으로 해놓는 공수처에 있는 수사 그 결과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왜 국민의 어떤 세금을 100억씩 넘는 걸로 해서 특검 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곤합니다. 자, 우리 이 최진영 변호사님이 굉장히 논리적인데 기억력이 조금 오락가락한 것 같은데 아까 민원사주 얘기할 때는 본인이 특검하자고 그랬어요. 아니 특검 왜 하니까. 김건희 관련해서 또 특검하지 말자고 그래요. 특검 그래서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일관성이 있어야죠. 좀 그러니까 기억력을 좀 보강하시고 제가 하자는 겁니까? 영양제도 좀 드시고 제가 좀 얘기할게요. 저도 민원사지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 도입 찬성합니다. 왜냐? 지금 이거는 두 개의 프레임이 부딪히고 있거든요. 유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자신의 가족, 친구 50여 명 내세워가지고 민원사주를 해가지고 이해충돌 방지법 어겨가지고 자신이 심의해가지고 제재를 했느냐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관련자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라는 것 하나 이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는데 자 본질이 어느 겁니까? 그리고 어느 게 더 위중합니까? 그러면 저는 좋습니다. 이 두 개의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특검 들어가서 필요하다면은 양자를 더 쳐버려야 된다. 그런데 저는 자신의 가족 그리고 또 지인들 50여 명이나 내세워가지고 이해충돌법 어겨가면서 제재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유일인 방송통신위원장이 엄청난 중벌에 처할 위험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렇기 때문에 팩트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그 사람들이 아까 지금 아니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을 했는데 다 조사를 했어요. 혐의 없다는 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유일인 방송통신위원장은 자, 피고발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조사도 안 받았어요. 아이고야. 자, 최진영 변호사님이 승부처.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전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이 전투는 결과가 뻔합니다. 민주당이 쟁점되는 그런 법사위라든가 과방위에서 국민의힘 요청하는 증인들 받아줘 주겠습니까? 이미 벌써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동규, 경기도 관련되는 무구 얘기만 하면은 줄줄이 하나도 채택 안 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벌써 언제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논문 관련되는 건데 이번에 또 부른대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탈탈 털어서 다 부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그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결론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느냐. 결국 이번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방탄 국정감사로 하려고 하는 프레임을 이미 만들어놨다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명확한 어떤 그 민주당의 메시지가 뭔지를 고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저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 전투가 이번 주 앞으로의 어떤 승부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네. 한마디만 하시고. 이재명 방탄이라고 한다면 김건희 방탄은 국민의힘이 안 합니까? 제가 볼 때는 못하죠. 그 한쪽만 얘기를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증인 채택은 민주당 위주로 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되죠? 거대 야당이니까. 그럼 거대 야당을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거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소야대 이 정국을 좀 대통령이 인정해서 이 전쟁 정치 중단하고 좀 정치 정상화해서 협치로 갔으면 하는 국민 한 사람의 바람입니다. 야, 시간 딱 맞춰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 자, 지금까지 이번 주 승부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최진영 변호사, 세안대학교 배정우 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